당뇨하면 또 비만과 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내장 지방이 많으신 30대 분들, 40대 분들 고민이 참 많은데 30대는 책에서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관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0대가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신호의 문제입니다. 칼로리는 양이고요. 혈당은 신호입니다. 식후 혈당이 자주 튀면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인슐린은 저장 신호라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는 환경으로 만듭니다. 특히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많은 30대는 인슐린 저항성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욕과 행동을 바꿉니다. 혈당이 급상승한 뒤 급하강이 오면 우리 뇌는 당 떨어짐을 위험으로 인식해 더 빨리, 더 달달한 걸 더 자주 찾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칼로리 계산을 잘 해도 저녁이나 주말에 폭식으로 되돌아가기 쉽겠죠. 반대로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총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세 번째, 건강 위험은 칼로리와 별개로 혈당 스파이크에서 시작됩니다. 식후 혈당 급등은 혈관 내피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건 하루 총 칼로리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천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좋은 지방 곁들이시고 탄수화물은 통곡물 소량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달달한 음료와 양념은 빼고 드시고요. 식후에 10분 정도는 반드시 걷기. 그리고 아침은 BTC 식단 같은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는 메뉴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혈당 곡선을 먼저 다스리면 칼로리와 체중, 내장 지방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에서 요요 없이 2달에 25kg가 빠지는 비결로 거꾸로 식사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탄수화물 함량을 고정해서 식사하는 걸 습관으로 정착시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된다는 겁니다. 혈당 관리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고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가장 먼저 내장 지방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듦으로 인해 내장 지방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며 체중 감소와 혈당 건강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체중을 감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 분비를 줄이기 위해 탄수화물의 절대적인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섭취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흡수되는 속도가 줄어들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단계에 대해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음식을 씹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책 오징어 역사의 혈당 블로킹에서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가 3020 규칙입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최소한 30번은 씹어서 천천히 삼키고 총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은 지키자는 법칙입니다. 3020 규칙을 따름으로써 음식의 소화 속도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의 소화 속도를 화학적 측면에서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나 유기농 사과식초 같은 산성 음식을 식전에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음식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 발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아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아 체중 감량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저는 한때 바지 사이즈가 32였는데요. 지금은 28을 입습니다. 바지 사이즈가 4단계나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도 극복되고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인으로 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뱃살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5kg가 빠졌고요. 그 5kg 빠진 몸무게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으로 바뀌면서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물처럼 자주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료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물처럼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료는 바로 뽕잎수입니다. 뽕잎수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뽕잎에 들어있는 1-DNJ라는 성분이
장에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잘라주는 효소를 살짝 잡아줘서 같은 밥을 먹어도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근거도 있어요. 소규모 임상들에서 뽕잎가루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제어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계열 당뇨약과 방향성은 비슷한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뽕잎수가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조절하면서 지방간을 줄여줍니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이 인슐린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때 오류가 발생하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포도당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관에 남아돌아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뽕잎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전에 뽕잎가루를 넣은 뽕잎수를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약을 대체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약 중에서도 아카보스, 보글리보스처럼 뽕잎과 기전이 유사한 효소 억제 기전과 함께 겹치게 되면 부작용이 조금 더 발생하면서 가스나 복부팽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드시는 것이 맞고요. 세 번째,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면서 혹시나 저혈당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뽕잎수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곁들이는 이 거꾸로 식사법, 그리고 식후 10분 걷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인 혈당 관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췌장 건강이 당뇨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췌장은 혈당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으로 혈당을 내리고 글루카곤으로 필요할 때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췌장이 지치면 혈당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당뇨는 설탕을 많이 먹은 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치솟는 혈당을 눌러주는 1차 인슐린 분비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같은 식사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당 독성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베타세포가 과속하다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는 것처럼 빨리 닳아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되돌릴 여지가 있어요. 췌장은 과부하를 줄여주면 기능이 일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약간만 내려도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그만큼 췌장에 쉴 틈이 생겨 분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즉, 췌장의 부담을 줄이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회복의 창을 만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채소 먼저, 그리고 단백질과 올리브오일 곁들이고 탄수화물은 통곡물, 소량물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속도와 양입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평소 먹는 밥 양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밥의 양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후 최소 10분 걷기. 이 10분 걷기만 해도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관에 남아있는 혈당을 사용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10분으로도 충분하지만 10분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20분으로 늘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소인데요. 베리베린과 같은 영양소도 도움이 됩니다. 베르베린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췌장 염증 자체에 대한 확정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동물 연구에서는 희망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베르베린이 염증 경로를 억제해서 급성 췌장염을 유발한 실험 모델에서 손상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 당뇨나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전신 염증 표지자가 내려간다는 메타 분석 연구도 있었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췌장 염증을 직접 치료한다고 말하긴 좀 이르지만 전신 염증을 낮추고 혈당 환경을 개선해 췌장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 효과로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